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 서지훈이라고 해요. 저는 어떤 일이든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게 독이 될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가끔은 진짜 똥이랑 된장이랑 구별이 안 돼서 괜한 거에 힘을 쓰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제 탓인가요? 그것들이 자기가 된장이라고 우겨서 속은 건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냐고, 왜 쓸데없이 혼자서 다 떠안고 사느냐고 물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꽤 단순한 편이에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제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제가 10살이었을 때 태어났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나이 차이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초등학생이 보기엔 꽤 큰 차이였죠.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이터로 뛰어갈 나이에 집에 오면 거실 한가운데에서 꼬물거리던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해서 숨 쉬는 것조차 신기해 보이던 존재였어요. 손바닥만 한 얼굴로 눈을 끔뻑거리는데 그게 또 얼마나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면 신생아 시절엔 동생이 마냥 예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울어대는 소리에 집은 늘 시끄러웠고 친구들이랑 뛰어놀 시간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 나이 땐 다 그런 거죠. 그래도 동생이 첫 생일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걸음마를 막 시작한 동생이 그 어설픈 발걸음으로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모습이 괜히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은 별 생각 없이 그랬겠지만, 아니 애초에 기억조차 없겠지만, 그때의 저는 동생이 저를 쫓아오는 그 순간에 애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저 조그만 게 뭐라고 언니를 알아보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후로 괜히 동생이 넘어질까봐 뒤돌아보고 가구에 부딪힐까봐 손을 내밀고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 옆에 붙어 다니게 됐던 거죠. 심지어는 저는 동생에게서 나는 고소한 우유 냄새랑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긴 어려운 꼬릿한 냄새가 참 좋았어서 맨날 꼭 껴안고 킁카킁카 그랬다니까요. 동생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의사 표현도 조금씩 가능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동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물 달라면 물 떠주고, 장난감 꺼내달라면 바닥에 엎드려서 꺼내주고, 심지어 의미도 모르는 말을 하면 제가 알아서 해석해서 맞장구를 쳐줬지요. 부모님도 옆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동생 일은 늘 제 몫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시험 공부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거든요. 문제 하나 틀렸다고 괜히 연필을 세게 내려놓고 TV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날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괜히 대들기도 하고요. 서지훈, 너 그렇게 문 쾅쾅 닫을 거야? 아,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성질이야? 나 공부할 거라니까.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게 전교 1등 할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떽떽거리고 말이야. 그럼 뭐 나 공부하지 말까? 뭐야? 그래, 그럴 거면 하지를 말아라. 네 좋으라고 하는 공부 가지고 유난이야 저게. 아유 됐어, 여보 그만해. 알았어, 지훈이 들어가서 공부해. 그땐 그렇잖아요.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긴 했는데 씩씩거리는 거 자사들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면 동생이 슬쩍 방문 앞에 서서 언니 초콜릿 먹어 하고 손에 다 녹은 초콜릿 하나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짜증이 거짓말처럼 사르르 풀리곤 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쥐어준 초콜릿 하나에 마음이 풀리는 제 모습이 좀 우습기도 했지만 그만큼 동생은 제게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동생은 정말 작고 소중한 아이였어요. 너무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아이였죠. 얼굴도 똘망똘망하게 예쁘게 생겨서 어디 데리고 나가면 꼭 한마디씩 들었어요. 아이고, 언니 닮아서 예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제가 더 어깨가 펴졌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그렇게 무려 9살이나 어린 동생을 부모님 옆에서 내내 돌보면서 자랐어요. 저 녀석 봐라. 언니 껌딱지네. 아이고 아주 둘이 세트야 세트. 언니 좋아. 히히. 언니도 시윤이 좋아. 아유 못 살아 진짜. 그래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저렇게 붙어 다니겠냐. 다 크고 머리채 잡고 싸우지나 말았으면 좋겠네. 하지만 아빠의 걱정도 무색하게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도 그랬고 수능을 볼 때에도 그랬어요. 성인이 돼서 술을 마시러 다닐 때조차 저는 늘 동생의 뒤에서 나도 저 나이엔 저랬었지 하면서 흐뭇하게 혼자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있더라고요. 동생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제 인생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에 익숙해졌고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유아교육과를 선택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일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엔 다 그 동생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 동생은 제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울었다가 금방 또 까르르 웃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저는 좋았거든요. 다만 즐거운 만큼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이 귀한 아이가 어디서 다치기라도 할까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고 병원에 가게 될까봐, 낮잠을 푹 못 잔 아이가 집에 가서 칭얼거리지는 않을까봐 저는 하루 종일 원아들 얼굴만 보고 살았어요. 기침 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귀가 쫑긋 서고 평소보다 말이 없는 아이가 있으면 괜히 제 속이 먼저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직 어린 3, 4세 아이들한테 책 한 권 읽어줄 때도 저는 대충 넘긴 적이 없었어요.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성심성의껏 연기를 했고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면 그걸로 하루 피로가 싹 풀리곤 했죠. 7세 반을 맞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정도는 자연스럽게 떼고 갔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억지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처럼 알려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거든요. 그런 걸 학부모들도 알아봐 주셨는지 대부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애가 집에 가면 계속 선생님 얘기만 해요. 아, 정말요? 제가 뭐 실수했을까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책 읽어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선생님 흉내를 내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부끄러워라. 제가 좀 오버하긴 해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예전엔 책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지금은 먼저 열어보더라고요. 아직 글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림만 보는 걸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요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인지 뭔지 이제 말도 못 꺼내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괜히 혼자 애쓰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승의 날에 선물 못 준다고 아쉬워하는 학부모들 볼 때도 그랬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애들한테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참 뿌듯했네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와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하면 당연히 계속 일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 결혼해도 어린이집 일은 계속 할 거야. 그래주면 나야 좋지. 요즘엔 맞벌이가 기본이잖아. 그래? 생각이 같아서 다행이다. 결혼하면 집에 더 신경 쓰라고 눈치 주는 집도 있다길래. 혹시 어머님도 자기랑 같은 생각이셔? 에이,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요즘 사람이야. 현실이 그렇잖아.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은 든다던데. 우리 젊을 때 바짝 벌어둬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뭐 제 직업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뭔가 묘하게 씁쓸하긴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배경까지 생각을 안 하고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히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현실적인 조건을 알고 시작한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꽤 확고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했고, 가계부를 쓰는 것도 그때 이미 습관처럼 하고 있었어서 돈을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금전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구멍이 나지 않게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었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솔직히 싸움이 꽤 많았어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싸움은 아니었는데 생활 속에서 은근하게 계속 부딪히는 느낌이랄까요. 신혼은 좀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살기 전에는 몰랐던 사소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남편한테는 누나가 둘이 있었거든요. 두 분 다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이 각자 둘씩 있었는데 남편은 그 조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애들 사진만 봐도 희죽거리면서 웃고 주말에 시댁 갈 때 누나네 온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습 자체는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이들 좋아하니까요. 게다가 조카들이 솔직히 말하면 엄청 귀엽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더 좋아했어요. 핸드폰에 조카들 사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귀여운 만큼 오냐오냐 잘한 티도 좀 나는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떼를 쓰고 어른들 앞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한숨이 한 번씩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이건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각 집안 분위기, 소위 말하는 가정교육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다만 남편한테는 가끔 은근슬쩍 말하긴 했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식으로요. 근데 남편은 뭐 항상 시큰둥했네요. 아직 어린애들인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둬도 괜찮지 뭐. 어려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아직이라는 말이 애들 교육할 때 제일 경계해야 할 말이야. 어우, 당신 그거 직업병이야. 누나들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당신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그런 말 들으면 저도 할 말 없죠. 말 그대로 신우들이 괜찮다는데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카 문제로 크게 싸운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문제는 진짜 싸움은 다른 데서 터졌거든요. 엄연히 말하면 돈 문제였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제가 지출 관리에 꽤 꼼꼼한 편이란 말이에요. 영수증도 다 모아두고 가계부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월급 들어오면 얼마는 저축, 얼마는 생활비, 얼마는 비상금. 제 나름대로는 머릿속에 항상 정리가 돼 있었죠. 근데 남편은 좀 달랐어요. 허튼데 돈을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기준이 저랑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시조카들 학원비였어요. 가끔씩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달엔 내가 학원비 좀 내줬어. 이런 말을 툭 던지듯이 하는 거예요. 엥? 조카들 학원비를 왜 당신이 내? 누나 내가 좀 빠듯하대서 도와줬지 뭐. 그래도 그건 형님들 사정이지. 당신도 이제 결혼했는데 그런 건 알아서 좀 잠가. 결혼 전부터 보태주던 건데 어떻게 뚝 자르냐? 그리고 애들 교육비잖아. 애들한테 째째하게 굴지 마. 남편 누나들,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풍족하게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째 시누이도 둘째 시누이도 아이가 둘씩 있단 말이죠. 사실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생활비에서 구멍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연락이 갔던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동생 뒀다 뭐 하냐 이러면서요. 심지어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런 도움을 해왔던 사람이라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눈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가족끼리 째째하게 굴지 말라는 말이나 하고요.
제가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돕는 일인데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 각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지출 관리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럼 당신은 처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거야? 당신 늦둥이라고 엄청 감싸고 들잖아. 물론 저도 결혼 전에는 대학생이던 동생한테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보태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랑 별개로 그걸 멈췄거든요. 돕고 싶어도 이제는 제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였어요. 아, 이 사람은 나랑 돈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저는 결혼을 하면 적어도 큰돈이 오가는 문제는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시누이들은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은근슬쩍 저한테 시조카들 교육 정보를 캐내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뭐 그럴 수 있지 싶었죠. 애 키우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을 테고 제가 그쪽 일을 하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 질문들이 좀 이상했어요. 가정교육이나 생활습관, 예의범절 같은 얘기는 거의 없고 죄다 돈 들어가는 학업 쪽이더라고요. 아니, 돈 없어서 맨날 동생한테 지원받으면서 뭘 또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곱게 보진 않았죠. 그리고 시조카들 나이가 제각각이었어요. 제일 큰 애가 6살, 그 밑으로 4살, 4살, 3살. 아직 다들 애기 소리 들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죠. 아직은 학업보다는 가치관이나 예의 같은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인사 잘하는 거, 기다리는 거, 자기 차례 지키는 거, 그런 게 먼저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들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 건 크면서 다 알아서 배우는 거 아니야? 맞아. 요즘은 공부를 일찍 시켜야 돼.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하면 질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은 비추예요. 에이,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떡잎이 달러. 애들 벌써 ABC 다 해. 그다음부터는 질문이 아니라 거의 확인에 가까웠어요. 학습지는 뭐가 좋냐? 이 정도 나이면 뭘 시켜야 하냐? 학원은 언제부터 보내는 게 좋냐?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말했어요. 공부를 공부로 시작하면 애들이 금방 싫어할 수 있으니까 퀴즈처럼 놀이처럼 부모랑 같이 하나씩 해보는 게 좋다고요. 근데 뭐 제가 말만 하면 아니다, 자기들 생각이 낫다 이러는데 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생각을 확인받고 싶은 거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을 하면 웃으면서 넘겼고 결국엔 항상 같은 말로 끝났어요. 아니, 요즘 애들 진짜 빠르다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가만히 두면 나중에 뒤처질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좀 시켜두면 돈이 들긴 해도 나중엔 덜 힘들잖아. 애 키워보니까 그냥 크면서 알아서 되는 건 진짜 아니더라. 애들 정서 문제가 요즘 엄청 대두되고 있잖아요. 사회성 부족이니 뭐니 해서 형님들도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즘에 커리큘럼 추세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에이, 올케는 아직 애 안 낳아서 그래. 막상 내 애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는데. 우리 애는 솔직히 좀 똑똑한 편이거든. 집에서 가르쳐 보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영어도 벌써 알파벳 다 외웠어. 그런 애를 그냥 놀리기만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맞아. 지금은 아직 몰라서 그래. 옳게 혹시 우리 애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나중에 비교될까 봐 미리 선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던데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듣는 저는 하나도 안 재밌었어요. 솔직히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싶어서 동태눈이나 떴네요. 그리고 짜증이 가장 크게 쌓였던 건 사실 따로 있었어요. 시댁에서 행사가 있거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라도 하는 날이면
조카들은 전부 저한테 밀어두고 자기들끼리 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로 간 거였고 가족 모임으로 간 거잖아요. 저도 쉬는 날이었고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쉬는 날에까지 일의 연장선 같은 걸 하고 싶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늘 예쁘고 귀엽지만 쉬는 날까지 선생님 모드로 앉아 있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댁 행사만 가면 항상 제 옆엔 시조카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주말 보내고선 출근하는데 쉬고 온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다들 애기였던 시조카들도 조금씩 크기 시작했고 제일 큰 애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애가 크면 좀 나아질 법도 한데 저는 여전히 그 집에 가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애들 옆자리요. 시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7살이나 8살이나 뭐가 달라 이러면서 애들을 제 옆에 밀어 넣었고요. 오죽하면 막내 조카 밥까지 저보고 떠먹이라고 하더라니까요. 밥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이에요. 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큰 시누이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올케. 내가 올케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여태까지 잘 해주다가 요즘 사람이 좀 삐딱하다. 나는 365일 애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는데 친정 올 때만큼은 좀 편하게 쉴 수 없을까? 밖에 나와서 또 밥 한 끼 편하게 못 먹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며느리면 이 정도는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닌가? 무슨 말을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하는지 뭐 외워둔 말인 줄 알았지 뭐예요.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시조카들 밥 먹이는 일인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긴 애매했죠. 분위기도 그렇고 괜히 제가 유난 떠는 사람 될까 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누나들 말에 힘을 실어주는 쪽이었거든요. 누나들이 애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잖아. 당신이 애들 밥 먹이고 잠깐 봐주면 누나들도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어차피 당신 애들 보는 거 잘하잖아. 더 잘하는 사람이 해주는 게 효율이 좋지. 그게 한두 번이었으면 말도 안 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봐줄 거라는 전제였어요. 그러다 어느 주말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시누이가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것도 거의 애들을 내던지듯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올케, 나 약속 있어서 애들 좀 부탁할게.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더라.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후다닥 도망치듯 나가는데 제 일정은 묻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뭐 하기로 했는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눈치였죠. 그날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나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갑작스레 닥친 시누이 때문에 결국 그날 데이트도 못 나갔지 뭐예요. 그게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 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꼭 남편이랑 둘이 데이트하기로 한 날에만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남편이 시누이들이랑 제 일정을 은근히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제가 집에 없을 거니까 애들 떠맡으면 남편이 고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오늘은 안 된다 하고 딱 잘라 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랑 둘이 데이트하기로 한 날에는 이야기가 달랐죠. 남편이 멀리 나가기 귀찮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싶으니까 시누이들한테 오늘 조카들 맡겨도 괜찮다는 식으로 언지를 주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약속을 잡은 건데
지는 나가기 귀찮아서 그 핑계로 저한테 애들 돌보는데 시간 쓰게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남편은 편하게 게임하고 저는 애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시누이들은 정말 폭탄 투척하듯이 애들을 맡기고 갔거든요. 봐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인데 심지어는 가기 전에 꼭 10마디씩 얹어요. 올케, 애들 학습지 푸는 것 좀 봐줘. 오늘 분량 밀리면 안 돼. 올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애들 집중 잘하게 감시해줄 수 있지? 틀린 것도 체크해주고 엄마가 하면 말 안 듣는데 올케가 하면 또 잘 듣더라. 이러면서요. 참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돈이라도 줘라 싶었다니까요. 저 이 일 밖에서 돈 받고 하는 건데 제가 왜 매번 무료 노동을 해야 하냐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꽤 오래 노력했거든요. 병원도 다니고 몸에 좋다는 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잘 안 들어서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다가 결혼 4년 차에야 아이가 생긴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더 컸어요. 제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노산이라고 하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아쉽긴 했죠.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뱃속에 아이 생각하면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쉬니까 남편이 그게 얄미웠나 보죠. 제가 태교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탱자 논다고 생각했나 봐요. 조카들이 주말마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눈치라도 보던 사람들이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조카라도 보라는 듯이 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 황당한 일이 하나 터졌어요. 어느 날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호 어머님이시죠? 저 진호 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엥?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아니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진호 엄마가 아니라 숙모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호가 제출한 보호자 정보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드린 건데 제가 따로 전달받은 게 없는데 혹시 진호네 부모님께서 아니에요. 진호 엄마랑 아빠 둘 다 계세요. 뭔가 잘못 적어서 냈나 보네요. 제가 진호네 얘기해 둘게요. 진짜 황당했죠. 왜 진호 보호자로 제 번호가 적혀 있냐고요. 그래서 바로 첫째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애들 교육은 올케가 제일 잘하잖아. 학교에서 연락 올 일도 많을 텐데 내가 받는 것보다 올케가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적어냈지. 뭐 큰일도 아닌데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애 보호자에 제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먼저 말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도 얼마나 당황하셨는데요. 진호 부모 없는 애 될 뻔했다니까요. 어머, 동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저는 임신해서 절대 안정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와중에 이런 일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진짜 머리가 아찔하더랍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가 혼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제 얘기를 들은 막내 동생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거든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남편한테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형부, 집 청소 좀 해요. 이게 다 뭐예요? 왜 먹고 안 치워요? 우리 언니 지금 임신했잖아요. 절대 안정해야 하는데 형부가 설마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가 애들 데리고 찾아오면 동생이 아예 문 앞에서부터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언니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해서요.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서 어린이집도 그만뒀는데 어떻게 조카들을 보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좀 수월하게 태교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안정기가 찾아오고 여름 휴가철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이번에 여름 휴가 어디로 갈 거냐고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동남아? 이러더라고요. 동남아도 태교 여행으로 많이들 가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데 하고 속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임신한 거 생각은 하는구나 싶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근데 휴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남편이 툭 던지듯이 던진 말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베트남으로 가는데 시댁 식구들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시부모님, 시누이들까지 전부요. 아니, 우리 둘이 가도 모자란데 왜 시댁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간대? 내 돈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 결정도 내가 못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어. 이번에 모시고 가는 거지 뭐. 돈 얘기, 부모님 얘기 꺼내는 거 진짜 치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또 괜히 싸움 만들기 싫어서 궁시렁거리면서도 휴가 준비를 하긴 했어요. 휴가 전날까지 남편은 휴가 때 일 밀릴까봐 야근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왔고요. 그렇게 전날 저녁에 저는 남편 짐가방, 제 짐가방 따로 싸서 현관에 나란히 두어놨어요. 그때 마침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왔어? 아유, 전날까지 우리 남편 너무 고생 많네. 고생했어. 저, 여보, 내일 몇 시 비행기야? 일단 혹시 몰라서 캐리어 여기에다 놨어? 근데 남편이 캐리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가방이 두 개야? 내 거 하나 당신 거 하나 챙기다 보니까 짐이 많아서 그냥 두 개로 나눴어. 왜? 응? 너도 가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부모님 모시고 누나들이랑 가기로 한 건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야. 너도 가면 우리 조카들은 누가 봐? 솔직히 그 순간에는 말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면 사람이 오히려 말문이 막히잖아요. 저는 한참 남편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가족 여행이면 당연히 저도 같이 가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시댁 식구들만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만 빼고 간다는 거야? 가족여행이라며. 가족여행 맞지.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들이랑 가는 거니까. 뭐야, 그럼 나는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신이랑 나랑 우리 애지. 누가 시댁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왜 말꼬리를 잡냐. 그래서 매형들도 안 가고 조카들도 안 가. 진짜 우리 가족만 다녀오는 거라고. 매형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당신만 난리야? 여름 휴가는 맨날 나랑 갔으면서 당신이야말로 갑자기 웬 딴소리야. 당연히 난 태교 여행인 줄 알았지. 무슨 태교 여행이야. 태교 여행은 좀 서치지.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보셨다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녀오려는 거야. 당신은 집에서 조카들이나 좀 봐줘. 그 말 들으니까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태교 여행은 사치고 시부모님 동남아 여행은 뭐 그럼 공짜로 가나요? 그러더니 남편이 아주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이런 말까지 얹었어요. 당신도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솔직히 귀찮지 않냐? 괜히 여행까지 가서 시부모님 수발 들기 싫잖아. 몸도 무거운데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힘들 거고 집에서 혼자 편하게 쉬어. 내가 우리 마님 푹 쉬시게 집 비워줄 테니까.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럼 고모부들도 안 가는데 왜 내가 애들을 봐? 자기가 보라고 해. 집에 있으실 거면서 왜 나보고 애를 보래? 매형들 뭘 믿고 애를 맡기냐? 남자들이 애를 제대로 보겠어? 괜히 사고 나면 더 골치 아프잖아.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애들 학원 시간만 잘 챙겨주고 간식이랑 밥만 잘 먹여줘.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팍 돌아서 배가 찌릿하더라고요. 이 새끼 봐라 싶더라고요. 임신한 마누라한테, 그것도 절대 안정해야 하는 사람한테도 태도가 이 정도인데
애가 태어난다고 해서 달라질까? 과연 이 인간이 아빠가 되면 갑자기 정신을 차릴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이게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눈 감고 넘어가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애써 숨기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에 안심했는지 남편 얼굴이 확 풀리더라고요. 아, 얘가 또 이렇게 넘어갔다 싶었겠죠. 마음을 놓은 건지 아주 신나서 나불나불 떠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여보가 짱이야. 나 내일 10시까지 공항 도착해야 하니까 7시에 나 좀 깨워주라. 나도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인가 알람을 잘 못 듣겠더라.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그대로 침대에 처자빠져서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나서 코까지 골고 자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서 그 문 닫힌 안방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제 몫으로 싸뒀던 캐리어를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을 풀면서 이를 아득바득 갈았어요. 내일 저 인간들을 처단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이 됐고요. 남편은 여행 가는 사람답게 아주 분주했어요. 웬만한 짐은 제가 다 챙겨뒀으니 망정이지. 오랜만에 해외여행 간다고 신나서 머리에 왁스 바르고 향수 고르고 연병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슬슬 나가야겠다 이러더니 핸드폰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출발해야 하는데 왜 안 오지?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딩동 울리길래 보니까 시조카 4명이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졸린 눈 비비면서 잠옷 차림으로 들어와서는 인사도 대충 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직행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하도 많이 와서 아주 자기들 집이 다 됐던데요.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 덮고 다시 자는 걸 보는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거예요. 애들 아직 졸리네. 좀 더 자게도 괜히 깨우지 말고. 그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아내도 아니고 임신부도 아니고 그냥 예약된 돌봄 인력이구나. 이 인간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어제 이를 갈며 준비한 계획에 망설임을 둘 필요가 없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뒤따라서 시누이들도 들이닥쳤어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숨도 안 쉬고 지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옳게 애들 일어나면 밥부터 먹여. 아, 근데 속 안 좋다고 하니까 오늘만 유제품은 먹이지 말아주라. 그리고 큰애 학습지 오늘 분량 꼭 해야 돼. 어제 밀려서 선생님한테 연락 왔거든. 옳게가 꼭 봐야 돼. 알았지? 옳게, 막내가 아토피가 있잖아. 내가 바디워시랑 로션 다 챙겨왔으니까 아무거나 쓰지 말고 다 따로따로 써야 한다. 나 갔다 왔는데 애들 잘못돼 있으면 곤란한 거 알지? 그렇게 막 부탁 아닌 명령들을 듣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내내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차피 내가 그거 할 일 없을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듣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전부 홈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었어요. 맞벌이 할 때 집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보안상 달아놨던 건데 솔직히 크게 득본 적은 없어서 치울까 말까 고민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그냥 뒀어요. 어차피 나중에 애 태어나도 쓸 것 같아서요. 근데 이 날은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시댁 식구들은 애들 내려놓고 아무 미련 없이 공항으로 갔어요. 저한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거 당연히 없었고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반대로 나는 이 사람들 없어야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요. 그리고 아마 시댁 식구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맡기고 그리고 라운지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동안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했고요. 그 다음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했어요. 임신 중인 친척에게 보호자들이 해외 출국하면서 아이들 돌봄을 장기간 무상으로 맡기고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요.
이게 방임 소지가 있는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이미 출국했을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렸어요. 비행기 타고 있으면 문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문자를 한 통 보내놨습니다. 조카들 돌봄 관련해서 관할 주민센터랑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장기 무상 위탁 및 방임 가능성으로 상담 접수했어요. 보호자분들 출국 상태라 아이들 인계 문제로 연락할 수 있대요. 사실 이게 포인트이긴 했어요. 신고가 아니라 상담.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는 걸요. 근데 상담 접수만 돼도 기관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제가 거짓말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 저는 일단 집에서 애들 재워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일단 쉴 애들은 쉬어야죠. 얘들도 엄마 아빠 고집에 이끌려서 새벽부터 숙모 집에 왔을 테니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다시 확인차 저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혹시 도착 시간이 언제인 비행기인지 알고 계실까요? 아이들 보호자 부재 상태가 확인돼서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미 비행기 탑승을 하셨는지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미 비행기를 탔을 것 같아요. 10시까지 공항에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2시엔 탔을 것 같은데. 아, 베트남에 간다고는 했는데 언제 내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말을 안 해줘서. 그렇게 조금 더 불쌍하게 얘기를 했더니 기관분들이 대충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신산탄을 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톤 조절을 하긴 했지만 절대 거짓말은 한 툴도 보탠 게 없었죠. 아이들은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애들을 계속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임신 중이라 절대 안정 진단받은 상태라서 장기간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댁 식구들 이거 다 아실 텐데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들 전부 해외에 출국한 상태예요. 그랬으니 한 6시간쯤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 베트남에 도착해서 룰루랄라 공항에서 나왔는데 핸드폰이 불난 듯이 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비행기 타는 동안 기관에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닿지를 않았을 거니까요. 대충 비행시간 계산해서 내렸을 때쯤 기관에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제야 제가 보내둔 문자를 확인했을 거고요. 베트남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이 기관에 대고 따졌대요. 올케한테 잠깐 애 맡긴 걸 가지고 장기 무상 위탁이니 방임이니 무슨 소리냐고요. 현재 보호자분들께서 해외에 계시고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친척에게 맡겨진 정황이 확인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척분께서는 임신 중이라 장기 돌봄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보호자분 귀국 가능하실까요? 아니, 제가 이제 막 베트남 도착했는데 어떻게 귀국을 해요? 몇 시간 날라와서 겨우 도착했더니 당장 한국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애들은 숙모랑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애들도 숙모를 잘 따르고 숙모도 애들 좋아해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러니 이게 강제적으로 귀국 조치를 할 권한은 없으니까 기관에서도 난감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저를 도와주고 싶긴 한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돌봄이 반복된 적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만 번 고르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죠. 제가 시집 온 지 4년 됐는데요.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조카들을 맡아왔어요. 시누이들이 문자로 지시한 사항들도 다 데이터로 남아 있고요. 저번엔 애들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은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보호자 입력란에도 제 이름과 제 번호가 등록돼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어머니로 알고 연락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서류 확인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기관 쪽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상담이 확인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 정도면 반복적 무상 돌봄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보호자분들이 현재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 확인을 위해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시누이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지금 보호자분들께서 귀국 불가하다고 하시니 아이들이 있는 주소로 바로 방문해서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시누이들 그제서야 진짜로 패닉이 왔겠죠. 결국 베트남에 도착한 지 3시간도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은 그대로 취소, 수수료는 폭탄. 공항에서 단체로 이게 무슨 일이냐, 돈이 얼만데, 올케가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그냥 허탈했어요.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요. 그 사이에 저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호기관에서 실제로 집에 방문했고 보호자 부재 상태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우리 집에 조카들이 모여 있는 것도 직접 봤고요. 더 어이없는 건 항공사 협조를 받아본 결과 애들 아빠는 출국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형들이 무슨 애들 보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떠맡기고 갔었잖아요. 그게 또 크게 한몫한 거죠. 그 인간들 애들 저한테 맡기고 친구 만나러 가거나 대낮부터 신나서 술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밖에서 봤을 땐 정말 콩가루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방임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남편이 조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간간히 보태줬던 영수증도 제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냥 돈 몇 번 준 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돌봄을 담당해왔다는 증거로 인정이 됐고요. 일부러 부풀린 것도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던 그대로만 보여줬을 뿐인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새벽이 됐는데 시간은 아랑곳 않고 시댁 식구들이 시끄럽게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시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새하얘진 얼굴로 애들부터 찾더니 안방에서 조카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린 건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애들 얼굴부터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도 애들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미쳤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 탓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한 짓부터 생각해봐. 임신한 아내 혼자 두고 조카 4명을 맡기고 해외로 간 사람이 누구야?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기관 사람들 보기엔 이게 정상이 아닌 게 맞대. 그래서 난 도움 받은 것뿐이야. 왜? 그럼 여기서 누가 잘못했을까? 그래도 그건 너무 심했잖아.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왜 밖으로 끌고 가? 가족끼리 해결할 기회는 내가 이미 몇 번이고 줬었어. 당신은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본 적 있어? 아니, 애초에 내 편이 되어줄 생각이 있었던 적은 있어? 저는 말을 할수록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감정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당신은 늘 그랬잖아. 당신이 만든 새로운 가정에 충실할 생각은 안 하고 시댁 식구들만 우리 가족이라고 챙기기 바빴잖아. 근데 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도 내 편을 안 들어줄 줄은 몰랐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배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그제서야 남편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난 그런 사람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이혼하자. 이혼하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더니 말 그대로 벙찐 얼굴이 됐어요. 방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들이 또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까지 취소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였어요. 돈이 얼만데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여행 취소한 게 아까운 건 이해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인생이 조금씩 취소당한 기분으로 살았다고요. 주말마다, 휴가마다 제 일정 하나 제대로 지켜본 적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애들을 맡기고 가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냐고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갑자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면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혼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빌기도 했고 다시는 누나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저는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쳐 써볼 기회를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사이 시누이들은 아동상담센터랑 관련 기관에서 몇 번이나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방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면서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고 주말마다 실제로 같이 지내는지도 확인을 받았대요. 웃긴 건 그제서야 억지로라도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바쁘다, 힘들다 하더니 말이죠. 솔직히 제가 좋은 일 한 거 아닌가요? 결국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뒤늦게 자기는 이혼 못한다고 진상 부리는 인간한테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잘잘못 따져서 위자료까지 다 받을 생각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 도장 찍고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덕에 양육비는 정해진 기준대로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조카들한테 들어갔던 학원비랑 생활비 일부도 반환받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렇게 저는 우리 친정가족들 도움받으면서 혼자 출산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 여태까지 제가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아빠 없이도 엄청 사랑받고 엄청 바르게 자라는 아이로 키워줄 거예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도 전 남편에게서도 아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긴 한데요. 저는 아직은 보여줄 생각이 없네요. 방임이나 하는 인간들 무서워서 제 애를 어떻게 보여주나요? 참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았던 것들 싹 풀고 나오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속 시원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